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주제통합지문이 가나로 나눠져 있는 질문이지. 첫 번째 건 현대회화, 두 번째가 예술과 현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거부터 갑시다. 두 개의 지문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내용이 워낙 쉬우니까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역시 문단 번호부터 적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이 5개로 이루어져 있고, 문단도 이렇게 길이가 되게 짧더라고.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글도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나까지 먼저 가보자. 나도 이렇게 3개, 4개, 총 5개 문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글부터 가보도록 하면 모든 글은 똑같아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항상 나 이 글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화제랑 논제를 제시해주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제를 깔아준단 말이야. 아까 실어증 얘기를 먼저 했잖아. 그 전제를 깔아주고 그로 인해서 언어 사고 과정에 대한 이론이 나온다 이렇게 밑밥을 좀 깔아준다는 내용이 필요할까. 여기서도 세 개는 그것을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 주체는 누가 무엇이야. 인식 주체는 항상 주어니까 누가 무엇이야. 누가 세계를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러난다라는 뜻이겠지. 즉 세계는 누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러난다라는 뜻이겠지. 가장 1차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도 네가 보는 세계랑 내가 보는 세계랑 다를 거라는 거지. 왜? 인식 주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인식 주체에 의해서 다르게 경험된다는 거. 인식 주체들은 각자가 지닌 조건에 따라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한다. 한 예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예가 나오겠죠. 한 예로. 인식 주체는 서로 다른 가시 및 가청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좋은 사람, 인식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한다면 눈이 좋은 사람, 눈이 안 좋은 사람, 청력이 좋은 사람, 청력이 덜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 이러한 신체적 지각 차이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도 각기 달라질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 주체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진다는 걸 예로 보여주는 거야. 현실 세계도. 또한 인식 주체는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인식한단 말이야. 언어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연속된 시간을 시분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일상 언어는 연속된 세계를 분절하여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지. 즉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세계도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통해서 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가시범위라든지 가청 범위에서 달라지는지 또 뭐에 의해서 달라지는지 언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지. 이 두 개를 묶어주는 밑줄은 뭐가 되겠냐면 결국 이거이겠죠. 여기다 이렇게 밑줄 긋게요. 여기는. 자, 이렇게. 자, 이것만 가지고는 이 글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할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세계는 인식 주체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이런 내용이었어. 옆에 바로 보러 갈까, 이거는? 자, 세계는 누구에 따라, 인식 주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러난다. 현실 세계는 가장 기본적이며, 인식 주체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식 주체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이해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체적 지각, 가시라든지 가청 범위에 따라 차이로. 두 번째, 언어는 연속적 세계를 분절하여 인식하게 한다는 거잖아. 언어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그런데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아까도 했죠.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고정적이지 않다 얘가 좀 더 나와. 운동선수처럼 반복적 수련을 하거나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인식 주체들이 지닌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아.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적 능력이 좋아져. 안경을 쓰면 또 좋아져. 이렇게 돼. 또 언어도 고정적이지 않아. 왜? 새로 도입된 낯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언어로 자리 잡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 새로운 언어가 도입되니까. 언어도 새로 도입되는 거죠. 여기 중심 문장은 어디가 되겠니?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두 가지 모습은 첫 번째, 도구를 이용하거나 수련을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낯선 언어가 도입되면서 일상 언어로 자리 잡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어떻다? 고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바로 가볼게. 자, 현실 세계 인식하는데 인식 주체가 지닌 조건인 신체적 지각과
현실색 인식에는 바탕이 된 일상 언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음 세 번째 문장 갑시다. 인식 주체들에 의해 드러나는 각각의 세계는 세계 전체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면 너랑 나랑 가청범위나 가시범위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보는 세계랑 내가 보는 세계랑 똑같은 세계를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 말은 그거야. 인식 주체들, 네가 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에 의해 드러나는 세계는 세계 전체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세계는 네가 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내가 보는 세계의 모습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인식 주체들의 인식 조건은 다양하므로 각각의 인식 틀에 따라 저마다의 얼굴, 즉 각각의 존재면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회화 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라고 말했지. 그럼 여기서는 밑줄은 일단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겠니? 결국 회화겠죠. 회화. 회화 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라고 했죠. 인식 주체들이 세계를 보는 눈이 너 다르고 나 다르잖아. 그지? 여긴 다른 거야. 다른 거. 근데 그걸 드러내는 건 뭐 하는 거야? 바로 예술이 되는 거야. 회화 예술이겠지. 그림을 그려놓는 거야. 똑같은 세계를 너도 보고 나도 보게 되면 그림은 달라지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 서로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라고 하겠지. 여기도 밑줄 하나 더 그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인식 주체들에 의해 드러나는 각각의 세계는 세계 전체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회화 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라고 본 거죠. 자, 옆에 가보면 인식 주체가 드러내는 세계는 전체 세계의 여러 얼굴이고요. 인식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존재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화 예술은 이런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라고 본 거지. 자, 그럼 다음 거 가자. 의식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은 점차 현실 세계 현상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형이상학적이라는 얘기는 뭐 잘 나오는 개념, 조금만 잠깐만 하고 넘어갈까? 형이상학적인 게 뭘까?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는 거야.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관념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이상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식 수준의 성장함에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 현상 너머의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경향은 현대 회화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회화에서 현실 세계를 다루는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현대 회화의 존재적 특징은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분명해진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현대 회화의 존재적인 특징이 나올 거야. 이건 뭐를 통해서 분명해지냐면 과학과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해. 그럼 비교가 나오겠죠. 과학은 존재면이 비교적 일의적이라는 거야.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 대부분이 비교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의적이며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어 그 면을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야. 과학이라는 건 그래. 예를 들어 이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겠니? 현대회화가 중요한 거겠지. 내 과학은 비교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 존재면을 한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거야. 예를 들어 생물학은 종, 개체, 기관, 세포, 유전자 등 무수한 면들이 드러내나 이 면들은 넓게 보면 같은 면의 객관적 심층이라는 거야.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나 현대회화는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낸다라고 나와 있어. 예를 들어 입체주의나 표현주의 현대회화를 보면 하나의 그림 위에 일상의 현실 세계와 상상에 의한 가능 세계가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 세계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현대 회화는 변형과 과정을 통해서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조합해 나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 회화의 추상성은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으나 점차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일단 가보자. 현대회화는 과학하고 다르지. 과학은 어떤 거라고 했지? 이리적이면서 하나의 면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거잖아. 그런데 현대회는 어떻다고? 여기 밑줄 볼게.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야. 수평적으로 드러낸다. 수평적으로 드러내는데 대표적인 게 입체주의나 표현주의가 현대회화란 말이야. 예를 보면 하나의 그림 위에 일상세계와 일상의 현실세계와 상상의 가능세계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야. 두 개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야. 무슨 세계와? 현실세계와 가능세계가 혼재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현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전통회화와 달리 현대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통해서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조합해 나간 것이야. 왜? 변형과 과정을 통해서 실제와 다른 세계를 조합해 나간 것이야. 이러한 현대회화는 추상성은 현대의 추상성이라고 보죠.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으나 점차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처음에는 현대회화가 이런 추상성이지. 추상성을 보여서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어. 와, 현대회화 추상성을 보여주는구나.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점차 보편적인 게 돼버렸어. 아, 현대회화는 그냥 추상적이지.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시 앞으로 조금만 넘어올게.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나와.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됐잖아. 이런 경향이 현대회의 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현실 세계에 다루는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다룰 때도 뭐를 갈망한 거야? 형이상학적 세계를 갈망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밑줄 하나 더 하고 가자. 현실 세계를 다루는 양상에도 변화가 생겼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이 변화는 어떤 의미의 변화냐면 형이상학,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어진단 말이야. 여기서 형이상학적인 갈망이 나타났잖아. 그지? 그래서 현대회화의 특징 중에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낸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일상의 현실 세계와 상상의 가능 세계가 혼재 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뭐겠니? 이게 바로 형이상학에 대한 갈망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통회화와 달리 변형과 과정을 통해서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조합해 나간 것이지. 그게 바로 추상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세계, 즉 가능세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성이 드러나는 거고, 이런 현대의 추상성은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지만 점차 보편적인 것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의식수준의 성장으로 인간은 뭐에 갈망하게 된다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경향은 현대회화에도 영향을 주어 현실 세계를 다루는 방식의 변화가 생긴 거야. 그치? 근데 그건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야. 과학은 한 존재면을 수직적으로 깊이 파고든다면 현대회화는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야. 대표적인 현대회화인 입체주의와 표현주의는 바로 현실과 가능세계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전통회화는 실제 재현을 중시했다면 현대회화는 변형과 과정을 통해서 세계를 새롭게 조합한 거지. 이게 새롭게 조합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바로 추상성이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현대 세계를 과정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조합한다라고 했지. 이게 추상성이 되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지만 점차 어떻게 됐다? 보편화되었다라고 된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현대회화의 추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세계가 인간의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출발한 거야.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현대회화는 실제의 재현에서 더욱 멀어져 실제가 아닌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아까 했잖아. 현실 세계를 넘어서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현대회화는 이제 어떻다고?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지. 추상성이 강화돼서 현대회화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지. 자, 내면은 상상의 영역이기에 전통회화와 달리 현대회화로는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생겨났다. 그러나 라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비판이겠니?
현대 회화에 대한 비판이에요. 일부 비판이겠죠. 일부. 이렇게. 현대회화가 자꾸 내면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야 이제 회화가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주지 못하는 거 아니야.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지. 이제 어렵게 되었잖아. 내면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현대회화의 추상성에 대해 실제는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상상의 대부분은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되며 내면의 추상적 영역 또한 객관적 실제 외면을 이질적으로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세계의 무수한 존재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야, 너무 내용만 표현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아. 왜냐하면 상상의 대부분은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내면의 추상성 영역 또한 객관적 실제의 외면을 이질적으로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세계의 무수한 존재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밑줄 하나 더 그어줘야 되겠죠? 어디?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것이면서 여기. 얘는 현대회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 옹호하는 입장이 되겠지? 앞에서는 현대회화에 대한 일부 비판이 있어. 하지만 옹호하지. 왜? 현실면을 드러내기 어렵다.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현실면이야. 왜? 현실을 경험해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또 현실을 변형해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의 무수한 존재면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회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능세계와의 만남은 우리의 현실을 더 가까이 다가게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현대회화의 뭐가 되겠니? 의 및 가치가 되겠지. 자, 가볼게요. 추상성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현대회화는 실제 재현에서 멀어지고 화가의 내면 표현으로 여겨졌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재현에서 멀어지고 화가의 내면 표현으로 여겨졌다는 거야. 근데 내면은 이제 상상의 영역이니까 현대회화는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인식이죠. 드러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생겼어. 이건 비판이야. 하지만 옹호하죠. 하지만 추상성은 실제 내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상상은 현실을 경험에서 비롯되며 내면도 실제의 외면을 변형시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회화를 통한 이것도 하나의 현실 세계의 존재면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본 거야. 회화를 통한 가능세계 만남은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다 라고 나왔죠. 우리를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의미, 가치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은 인식 주체에 따라 다르다라는 그 얘기를 해준 거야. 그리고 회화는 인식 주체에 다른 세계의 다양한 면을 보여준다라고 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현대회화 다양한 존재면을 보게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의식주의 성장함에 따라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너무 형이상하게 관심을 가게 된 거지. 그래서 현대회화도 현실 다룬 양상의 변화가 생긴 거야. 뭐에 대한 갈망 때문에, 형이상학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걸 이제 과학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 과학은 심층적이야. 일의적인 거 심층적으로. 현대회화는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낸 거야. 근데 여기에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에 대한 갈망 때문에 가능 세계가 혼재해 있다는 것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이런 추상성으로 나타나고 추상성이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지만 점차 보편적인 것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는 실제의 재현에서 멀어지고 화자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다. 라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일부 비판이 있지만 이건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내면 세계도 역시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되며 현실을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현실 세계의 한 존재면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회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능세계, 추상성과의 만남은 우리를 현실 세계에 더 가깝게 다가게 해준다라는 의미 끝낸 거야. 됐지?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 지문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회화는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색과 형태를 드러낸 가시적인 존재이지만,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색과 형태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존재, 가시적이라는 얘기, 눈에 보이는 존재라는 얘기야. 회화의 의미가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비가시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회화는 두 개만 체크할게. 첫 번째, 가시적인 존재이지만 뭐이기도 하다? 비가시적인 존재이다라는 거야. 회화는 왜 가시적인 존재냐? 색과 형태로 나타나는 거, 눈에 보이니까 가시적인 존재야.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비가시적인 존재이다. 이렇듯 회화는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인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갖는다라는. 그러니까 비가시적이라는 의미 다시 한번 가볼게. 창작자 또는 감상자 주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거야. 의미가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독특한 방식인 거죠. 전통 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객관적 세계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목했다라는 거야. 가시적인 것에 주목했다는 거야. 전통 회화는 객관적인 외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거지. 이에 반해 현대 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화가의 비가시적 내면을 드러내는 데 치중한다라고 나와있지. 그럼 여기는 뭐와 뭐의 차이냐? 전통 회화와, 여기 동그라미로 할까? 동그라미로, 네모로 할까? 아니, 동그라미로 하자. 이렇게. 현대 회화는 비가시적인 내면을 드러내는 데 치중한다라고 했죠. 비가시적 내면이야. 현대 회화는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자신만의 관념적, 관념적 세계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내면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게 가시화한 결과물이야. 현대회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화 속에서 객관적 실체는 주관화된다는 거지. 객관적으로 보이는 실체는 주관적으로 보이게 된다. 현대의 화가들은 현실에서 목격하는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더라도 임의로 대칭으로 만들거나 현실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해내고자 했다. 이렇게 예술을 통해 현실이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져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거를 좀 더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첫 번째, 현대 회화를 말하고 있는 거야. 현대 회화는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물이야. 결과물로서 회화 속에서 객관적 실제는 어떻게 된다? 주관화된다 이거야. 이게 현대 회화야. 두 번째, 또 현대 회화의 화가들은, 여기 현대 회화는, 그리고 현대 회화의 화가들은 현실에서 목격한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더라도 임의로 대칭으로 만들거나 현실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해내고자 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돼.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야. 다시, 현대 회화는 자신만의 관념적인 세계를 과시화한 결과물이야. 그래서 회화는 회화 속에는, 그림 속에는 객관적 실체는 어떻게 돼버린다? 주관화된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현대 화가들은 현실에서 목격한 일상적인 모습이 비대칭화되어 있고 좀 혼란스럽더라도 얘를 어떻게 만들어? 대칭으로 만들거나 또는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비현실적인 허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야. 현실 속에서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한 거야. 알겠지? 다시, 현실 속에서 비현실적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뒤에 거. 두 번째는, 첫 번째 거는 뭐냐? 관념적인 세계를 가시화한 거. 두 번째는 가시적인 세계를 어떻게 한 거야? 비현실적 허구로 표현한 거. 이렇게 두 개 된 거야. 이해됐지? 다시 한번. 현대화는 화가들은 내면을 가시적인 걸로 나타낸 거. 그리고 두 번째, 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비현실적 허구로 만드는 거. 이렇게. 이러면서 예술을 통해 현실이 어떻게 되냐? 추상화되지?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현실적 허구로 표현하니까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져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회화 속에서는 객관적 실제는 주관화되어 버리고 또 현실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 문단 한번 살짝 가볼게요.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져가는 경향을 보이는 현대 회화가 되는 거야. 전통 회화는 뭐를 통해서? 가시성을 통해서 객관적인 세계의 외연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집중했다면, 현대 회화는 가시성을 통해 화가의 비가시적 내면을 드러내는, 가시성을 통해서 비가시적 내면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단 말이야. 현대화는 관념적 세계를 과시한 결과물이로 실제는 어떻게 된다? 주관화된다는 거야. 또 화가들은 현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칭시켜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런 예술이 현실을 추상함에 따라서 예술은 점점 객관적 현실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자, 현대 회화는 현실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야. 이러한 예술과 현실의 분리는 회화뿐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난다? 음악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회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니? 음악으로 넘어가는 거죠? 음악에서도 나타난다. 음악에 사용되는 음은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 극히 일부이며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되며 인위적인 배열을 따른다. 이렇게 음악도 일상 현실과 거리를 두며 그 정체성을 확보해 왔다라고 했는데, 음악이 이제 현실과 거리를 두는 방법은 첫 번째, 음악에 사용되는 음은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 극히 일부이고, 두 번째,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되며 인위적인 배열을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번호를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할까? 균질적이고 세련되며 인위적으로 배열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음악도 일상현실과 점점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듣는 소리는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 극히 일부이고, 또 일반적인 현실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되어 인위적으로 배열하는 것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음악도 일상현실과 점차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도 한번 가볼까? 예술과 현실의 분리는 회화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음악에서도 나타나고요. 음악의 음은 현실 소리 중 극히 일부이며 인위적이고 세련된 배열을 따른다라는 거. 그래서 음악 역시 일상현실과 거리를 두며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라고 본 거야. 그렇죠. 다섯 번째 문단 갑시다. 네 번째 문단 갑시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의 흐름에 대항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러한 예술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데? 이러한 예술의 흐름은 예술과 현실의 분리. 예술과 현실의 분리. 이러한 시도는 하는 예술가들도 근데 이것에 대항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도 있었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예술과 현실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던 예술가들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인지 가볼까요?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루솔로. 얘는 어떻게 했느냐? 일상 현실의 기계 소리를 소음이 아닌 음악적 표현 대상으로 삼아 소음 기계를 악기로 만들었다. 이 사람. 또 작곡가 바레즈는 분절된 몇 개의 음만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악기와 달리 사이렌이 음과 음 사이가 분절되지 않은 무한한 음을 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이렌으로 음악을 표현했다는 것. 또한 작곡가 샤페르는 사람의 소리, 기계 소리, 자연음 등 음향 오브제를 활용하여 구체 음악을 창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예술이 현실과 분리되는 흐름에 대항한 예술가들이겠지. 또 있어요. 게르노트 메베는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뭐라고 불렀다? 확장된 미학이라고 일컬었다. 아, 이 사람들은 위에 있는 저런 노력을 확장된 미학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니까 누구 거를 위에 나와 있는 루솔로, 바레즈, 셰페르 이런 사람들 거를 확장된 미학이라고 불렀지. 왜?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인 삶으로 확장하려고 했으니까. 뱀에는 예술의 미적 경험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되어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창조되는 특정한 미적 대사만 국한된다고 보는 기존 미학을 비판한 거지. 기존 미학을 비판한 거야.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이 일상적 현실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존 미학인 거고, 여기는 이제 예술이 일상적 현실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본 거야. 그럼 기존 미학은 어떤 것이 기존 미학인데?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되어 특별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는 특정한 미적 대상에 국한된다고 보는 게 기존의 미학이었어. 여기서 벗어나서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이 일상적 현실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5번째 문단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게르노트 베베는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확장된 미학이라고 불렀다는 거. 이런 미적 경험이 특별한 존재인 예술가에 창조되는 특정 대상에 국한되는 기존 미학을 어떻게 했고? 비판했고. 그러는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이 어디까지? 일상적 현실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된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인문 예술 지문이었고 주제 통합 영역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뒤에 있는 문제는 한번 정리해보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쉽시다.